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청년 주거 공약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첫 1대1 TV토론은 둘 다 자신이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배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성동구 대학가를 찾아 20대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2만 호 추가 공급과 월세 20만 원 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거듭 자세를 낮추면서도 정책 추진력을 내세우며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구 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거론하며 박 후보의 도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내곡동 땅 없습니다. 36억 5천만 원 번 일 없습니다. 박영선은 그 일로 왔다 갔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영등포구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연일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 소득은 늘지 않고 집값, 전셋값은 올라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주머니 사정이 얇은 분들 더 얇게 만든 거, 이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판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다 잘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첫 TV토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오 후보의 거짓 변명만 반복됐다고 깎아내렸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흑색 선전에 집중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또 한 번 불꽃 튀는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존재도 몰랐다 했던 내곡동 땅의 측량 현장에 직접 나왔다는 증언과 관련해서 오 후보 측이 당시 측량 성과도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현장에 갔다던 2명 중에 1명, 즉 장인 한 사람만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곡동 땅을 둘러싼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던 입회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걸로 기대됐던 측량 성과도엔 입회인 1명의 서명만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던 처남 서명도 아니고 땅 소유주도 아닌 장인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목격 증언이 아니라 서류가 가장 정확하다고 했지만 모든 입회인들 서명을 받은 게 아니어서 오 후보의 현장 입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과 입회인이 저희 지금 장인어른으로 돼 계십니다. 그거 이상은 이름이 써 있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 후보가 당시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하는 논란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오 후보는 안 갔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셀프 보상 의혹을 감추기 위해 땅의 위치도 모른다고 했던 오 후보 측이 결국 거짓말 함정에 빠졌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는 건 의혹의 본질이 아니라며 처가 땅이 주택지구에 편입되는 과정엔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또 토지 보상 외에 단독주택, 택지 분양도 받았다는 추가 보상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의 둘째 처남이
7억 3천만 원의 택지를 샀다가 얼마 뒤 같은 가격에 팔아서 아무 이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가격에 땅을 사고 파는 게 말이 되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오늘도 400명대, 정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부산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3명. 이 가운데 26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그 접촉자들입니다. 지난 24일 유흥업소에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간 관련 확진자만 109명. 이 기간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유흥업소는 4,100여 곳.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받은 인원은 3,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여러 유흥업소를 옮겨 다녔고 작성된 이용자 명부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는 지금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이 검사는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용자나 종사자들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풀린 뒤 2주도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자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이틀 환자 발생 추이를 본 뒤 격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신규 확진자 수는 447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만 75세 이상 모든 국민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하 70도 이하 특수한 냉동 설비를 갖춘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데요. 그 현장을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중랑구의 예방접종센터. 5,800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실은 차량이 군경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백신은 온도 이탈이 없었는지 확인을 거쳐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집니다. 이송 과정에 적정 온도인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냉동고가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49곳에 마련됐습니다.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은 인근 의료기관에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없고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철역과 접종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마련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접종 일정과 교통편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건 맞으시죠? 옛날 팔동 동사무소 거기로 가시면 되세요. 접종 일정과 장소,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전담 120 콜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이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위한 비축분이 1차 접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이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이 지난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동일한 2차 접종분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려 향후 접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일부 백신 공급 일정이 변경돼 접종 대상자별 순서나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지만 2분기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최악의 유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시위 현장에 급기야 전쟁용 무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탱크에 쏘는 로켓 추진 유탄을 시민들에게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30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신정영 기자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만든 바리케이드. 그 뒤로 시위대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리케이드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위대는 다급히 도망갑니다. 파괴력을 봤을 때 군이 소총이나 경기관총이 아닌 폭발성 있는 탄두가 장착된 로켓 추진 유탄, RPG를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전쟁터에서 적군의 탱크를 파괴할 때 쓰는 중무기를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 쏜 겁니다. You can see the military is doing that brutality of the killing. How many times, how many people are needed to show there is a massacre. 실제 만달레이 등 미얀마 곳곳에서 군인들이 로켓 추진 유탄을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틀 전에는 군경이 수류탄을 던져 최소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자비한 총격과 폭력으로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510명, 어린이 희생자만 30명이 넘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 큰딸은 시위하다 감옥에 끌려갔고 둘째 딸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있습니다. 피해 토요일이었던 지난 27일 총격에 숨진 의사 티아틴투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국민이 힘을 되찾을 때 그때 멈추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도를 넘은 유혈 진압에 미국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USTR announced the suspension of all U.S. engagement with Burma under the 2013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effective immediately. 유엔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고 내일 다시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특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에 쿠데타라는 말도 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의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넣었는데요.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주장도 교과서에 싣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심의회는 여기에다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유는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역사 교과서에 실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개인 보상까지 해결을 끝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검정의 근거는 일본 문부성이 2018년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10년에 걸쳐 만든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日本政府の見解をきちんと書けというのが徹底するというふうになると思います。それは今のだから政治の動きに極めて連動していると思います。 종군 위안부 문제는 대체로 한 줄로 간단히 설명하는 데 그쳤는데 채택률이 60%에 달하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처음으로 조선 대만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모았으며 강제로 당하거나 속아서 연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쓴 내용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정을 통과한 전체 36개 사회 과목 교과서를 보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늘었고 강제징용, 위안부 등 부끄러운 과거사는 줄었습니다.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에서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주한 일본 총괄 대사를 불러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가족들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투기가 확인되는 공직자를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의원 가족이 모두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 당사자가 5명, 국회의원 가족이 3명입니다. 나머지 국회의원 2명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국회의원 실명은 아직 밝힐 수 없고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는 576명, LH 전현직 직원이 35명, 공무원 94명, 지방의원 26명 등입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외에도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근처 야산 2만 6천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시의원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강력 처벌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투기가 확인되는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점검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비혼 출산을 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이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유리 씨가 아들과 함께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 엄마가 되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출산을 위해 서둘러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고민 끝에 자발적 비혼모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 선택이 못했으니까 하는 건데 아기를 낳는 권리도 여자의 권리가 아닐까. 비난을 각오했다던 예상과 달리 그의 출산 소식에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유리 모자가 육아 예능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혼모 출산을 부추기는 방송을 중단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비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비정상인데 방송에 나오면 정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에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방송사 앞에서 규탄 회견까지 열렸습니다. 결혼하기 싫으면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이미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지난해 20%로 급감했고 국민의 30%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의 형태가 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는 이미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며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송사 측은 사유리 모자를 통해 가족의 한 형태를 관찰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를 밝혔고 사유리 씨는 현재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하지만 사유리 씨의 경우처럼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일, 한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남편이나 동거 남성이 없는 여성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비혼 여성 이모 씨. 일만 하다가 40대 중반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아기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혼자서라도 엄마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싶었던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강렬하게 그런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9년 전 난자를 채취해 미리 냉동 보관했고 재작년부터는 미국에서 정자를 공여받아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3차례 갔었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억대가 넘게 들어요. 실패를 했죠. 3번 정도.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보통은 상담이 잘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혼인신고서, 뭐 사실혼관계 이런 증명서를 갖고 와야지 그 절차에서부터가 안 되고. 의사들의 훈계에 상처도 입었습니다. 아빠 없이 애를 왜 낳느냐, 늙어서 노후 대책 위해서 애를 낳는 거냐고 어떤 여자 선생님도 막 흥분해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 씨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고 비혼모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7곳의 병원에서 모두 시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병원이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시술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판단은 기관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 씨는 아이를 낳고 기를 준비는 됐으니 시술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새로운 전기차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공장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같은 중요 부품이 모자란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가 오늘 전기자동차 EV6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생산하는 두 번째 차입니다. 아이오닉5보다 주행거리는 늘고 가속력도 좋아졌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50km 달릴 수 있고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3.5초밖에 안 걸립니다. 오늘부터 온라인과 매장에서 동시에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테슬라가 독식하던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운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사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부품 부족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울산 1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1공장은 코나와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데 코나는 전면 카메라 반도체가 부족하고 아이오닉5는 모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미 전 세계에서 4만 대의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짧게는 일주일 봤지만 세계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될 경우에는 또 공급에 차질을 또 빚게 되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점점 많이 필요한데 생산 설비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슬라에 이어 GM과 포드도 공장을 멈췄고 다른 업체들도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의 생산 차질은 올해 1년 동안 100만 대, 금액으론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4학년 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측이 제한 속도를 30km로 낮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안 듣더니 한 아이의 죽음 뒤에야 경찰이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구에는 또 답이 없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인천의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에 맞춰 자녀를 마중 나온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위험해서요. 사고도 며칠 전에 나가지고 불안해서 또 사고 나고 나서부터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최근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춰졌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입니다.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었는데도 학교 측이 2년 넘게 요구할 때 나 몰라라 했던 겁니다. 전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안타깝고 그 아이가 왠지 희생양 된 것 같아서. 하지만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화물차 통행을 막아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 요구엔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항에서 나온 화물차들이 경인고속도로로 들어서는 길목인데다 교통 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즉시 통행 금지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항에서 나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가는 두 가지 경로를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인 오후 2시.
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고속도로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 고속도로까지는 10분. 이번엔 학교 앞을 피해 우회도로로 갔더니 오히려 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회도로는 학교 앞 도로보다 더 넓기까지 합니다. 저쪽 옆으로 큰 길로 다 다닐 수 있고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죠. 하교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조금 피해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든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78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이나 도로 정비, 과속 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바꾸는 노력.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진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등교 시간에는 차가 안 다녀요. 학교 근처에는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맘 놓고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죠. 사고가 난 인천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화물차 통행 시간을 제한이라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경찰은 교통 영향 분석 등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일부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짙을 정도로 공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하철역의 공기 관리를 위해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휴대전화 앱으로 모든 지하철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역사 내부의 자동 측정기에 나타난 1시간 동안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24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같은 시각 역사 밖 서울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마이크로그램, 좋음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실내의 공기질이 바깥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좀 덜하다고 나왔는데 매우 나쁨이네. 아이고야, 이거 웬일이니. 근데 여기 전철은 괜찮을 줄 알고. 평소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도 1호선 서울 역사는 89 마이크로그램, 4호선 역사는 78 마이크로그램으로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대부분 지하철역의 초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으로 매우 나빴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의 경우 노선에 따라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은 보통, 9호선은 나쁨이었지만 7호선 고속터미널역은 매우 나쁨으로 측정돼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 정도나 깊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주로 농도가 높고요. 옷에 묻은 미세먼지나 전철 도어락의 문이 열리면서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철역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관할 지자체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물청소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 655개소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앱을 다음 달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 끝에 뇌사 상태에 빠뜨린 엄마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가 끔찍한 범죄를 낳았다는 게 당사자와 경찰의 설명인데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를 왜 던지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난 12일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기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고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여성이 밝힌 학대의 이유는 육아 과정에서 온 스트레스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 이주 여성 A씨는 작년 8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센터 관계자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 출산과 육아를 상담해왔습니다. 의심사려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할 말씀은 하시고 이제 방문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방문 상담은 중단됐고 양육을 돕기로 했던 현지 부모님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 아빠가 출근한 뒤엔 오롯이 혼자 아기를 돌봤고 그 시기 끔찍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본인도 자기 아동한테 하는 행위들이 학대 행위라는 것을 인지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그걸 멈추지를 못하고 이제. 이 여성은 경찰 조사 당시 한국어에 서툴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진행됐지만 대상이 너무 많아 A씨는 대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주 여성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선배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4년 전부터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어요. 사업비가 들어가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를 잔인하게 내던진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립된 육아의 고충을 덜기 위한 사회의 지원책은 충분한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위생 상태가 엉망인 작업장에서 소스만 넣고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이 포장용 곱창을 만들어 판 무허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제품은 한 곱창 체인 가맹점과 온라인을 통해서 4톤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곱창 제품 제조업체. 작업장 바닥과 배수로에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었고 선반에는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식자재들이 담긴 상자는 아무렇게나 방치됐고 육절기에는 썰다 남은 고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뭐야, 이게 식품을 다루는 공장이야 이게? 이런 곳에서 손질된 고기며 곱창이 소스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곱창 전골, 한우 대창, 한우 곱창 등의 반제품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뭐 들어가요 이 안에? 고기랑 곱창이랑. 가공업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조차 표기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이걸 배송받아 동봉된 소스와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1톤 가까이 팔려나갔습니다. 미리 제품을 제조해놓고 그때그때 소비자 주문이 오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언제 제조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곱창은 식당에 직접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톤이 넘는 곱창 전골과 한우 곱창, 곱창 소스 등이 부산과 대구, 울산 등의 곱창 체인점 12곳에 납품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한 식육 제품과 소스류를 전부 폐기하고 가맹점 1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싶을 정도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걷던 60대 여성이 인종차별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당하는 등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비슷한 일이 잇따랐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선 아시아계 주민들의 차량만 방화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거리를 걷던 65세 여성을 한 남성이 배를 걷어차 쓰러뜨립니다. 일어나려 하자 머리를 발로 짓밟습니다. 이렇게 3번 연속 발길질에도 지켜만 보던 아파트 보안 요원은 출입문을 닫습니다. 폭행을 하고 달아난 흑인 남성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달리는 뉴욕 지하철 안에선 주먹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흑인 남성이 동양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에 기절시켜놓고 목까지 졸랐습니다. 왜 싸운 건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뉴욕 경찰 증오범죄 전담팀은 흑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에선 지난 일주일만 해도 23일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고 26일엔 길거리에서 물건을 들어 위협하고 27일엔 인종차별 욕설을 퍼부었다는 아시아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올해 들어 3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I do believe it's happening much more than it's being reported. And not just this year, not just last year, historically. 물론 뉴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틀랜타 총격 다음 날인 지난 17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용용품점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주인인 한인 여성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You little Asian girl.
That's what she remember. We do our job. We're not like following them. We're not watching them.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주택가에선 지난 주말 동네에서 둘뿐인 아시아계 주민들의 차량만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We want peace right now. Peace, please. Not do anything wrong to people. We want peace live in the United States.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서 공교롭게도 흑인 가해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종차별 문제에 인종 간 갈등까지 더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남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어린 남매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딸이 따로 살던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경찰은 엄마를 입건했고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제보는 MBC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루며 부엌이며 온통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9살 딸과 5살 아들, 그리고 엄마까지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온갖 조리도구는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음식물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과자와 컵라면 찌꺼기가 남아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었습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데서 아이가 4년을 살았다는데 저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밥을 곰팡이 핀 걸 먹이고. 함께 사는 엄마는 며칠씩 집을 비웠고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중에 3, 4일이라 그랬는지 4, 5일이라 그랬는지 엄마가 집에 없다. 저녁에 집이 지저분하다. 담배를 한다. 어린 남동생은 4살 많은 초등학생 누나가 돌봤습니다. 그래서 지가 둘이 자는데 동생 데리고 동생이 중간에 깨면은 지가 젤리를 주고 토닥여서 재운다. 그거는 명백한 아동학대잖아요.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딸은 집 안을 촬영해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혼한 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빠는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대구로 찾아왔고 교사,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면 안 돼. 이제 깨끗한 집에 살 거야. 알았지? 경찰은 아이 엄마를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집에 화재가 났고 경찰은 아이 아빠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거주 환경을 목격한 아빠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오자마자 CCTV 상에 이제 그 불이 나버리니까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매는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에 대해 방임 외에 아동 학대 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느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만큼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 그리고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이유인데요.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단란한 동물 가족이 그려진 버스는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입니다. 지난주 상하이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합니다. 这样子呢，就确保另外几个储藏柜里面的疫苗呢，它一直是在恒温的一个状态，这样子也是确保了一个疫苗的一个安全。 우리나라 헌혈 차량과도 비슷한 이 버스는 다음 달엔 베이징에도 도입됩니다. 시내 식당, 관광지에도 백신 접종 완료 인증 표식을 달아줍니다. 종업원들이 모두 백신을 맞았으니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건데 약국, 슈퍼마켓 등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所以给您发一个您做安心旅游户的标识，然后这样您接待的时候您也安心，游客也安心，好吧？ 아예 백신을 맞으면 우리 돈 2,000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회사가 밀집한 베이징시 한 건물 단지. 백신을 맞으면 휴대전화 뒷면에 백신 접종 완료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 스티커가 있으면 프리패스, 이른바 자유통행권입니다. 건물이나 단지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전화기를 열어서 QR코드를 촬영한 뒤 아무 이상이 없다는 표시를 건물 관리 직원에게 보여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스티커가 있으면 이런 불편함 없이 건물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我觉得这口号特别好，就是接种新冠疫苗，共筑免疫长城。我们外交礼宾服务中心的人也在全体都行动。 중국은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 40%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5.8%에 불과합니다.
백신 공급에는 여유가 있는 만큼 접종 횟수를 하루 1,000만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접종 장소도 늘리고 야간 접종도 실시하고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如果我们都有这样一个心理，不去接种的话，我们这个屏障就建立不起来。希望呢，大家还是按照目前国家的这个要求。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3월 한 달 동안 중국 국내 코로나 확진이 2명뿐이라는 안정된 상황과 중국산 백신에 대해 깔려 있는 불신이 백신 접종 속도전을 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합성해내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정교해지다 보니 범죄에 악용이 되기도 하면서 이걸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화려한 손기술로 동전 마술을 보여줍니다. It's all the real thing. 골프를 치고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더니 You'll have to move that camera back.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것도 역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방송국이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는 맨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 접수가 들어와요. 저는 1.5배 정도 이제 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딥페이크를 잡아내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앱을 깔고 영상 일부를 사진으로 올리면 그 영상이 딥페이크일 확률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2,000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생기는 어떤 변이 또는 왜곡 현상을 탐지하도록 저희가 학습을 시킴으로써 탐지를 좀 용이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는 95%, 99% 이렇게 되죠. 현재 탐지 정확도는 80% 수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진을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학습해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폭등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놔서 집값이 폭등한 거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올린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장입니까? 박영선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에는 부정적이지만 규제는 일부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까? 통계청 산하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공급된 집은 모두 16만 호.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된 건 14,000호, 8.6%에 불과했습니다. 있던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수거, 철거 재건축이기 때문에 없애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순증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기에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어떨 땐 집값을 올리고 어떨 땐 집값을 낮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럼 집값을 올린 진짜 원인은 뭘까? 보고서는 금리를 지목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갈 경우 집값은 1제곱미터당 27만 원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주택 정책 자체보다 금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가지수도 집값과 함께 움직였는데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집값은 1제곱미터당 6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이 집값도 올리고 주가지수도 올렸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은 미사일 대신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꼬면서 비난했는데요.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비난 대상이 남조선 집권자, 즉 문재인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 뻔뻔함의 극치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자위권이라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평가하는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담화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왔는데 선전선동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담화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북한도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날선 반응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당국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부를 말로써 강력하게 압박해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북 접근법이 전혀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또 주한 주일 미군 등 태평양 4개 지역의 미군 부대가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공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또다시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한반도 정세가 향후 2, 3주 동안 출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고성 산불 퇴목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죠. 돌아오는 신목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 위해서 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고 아깝기는 하지만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저 나무들이 진이 다 나오고 피가 다 벗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작업 과정이 저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삭기가 따라오면서 이 나무를 다 치우고 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소방당국은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탄 지역에 나무 심기하러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잘 우리들이 갖고 가지고 다시 우리 인근 고성군 양양 속초 지역에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후손들 후대들을 위해서 심는 거죠, 뭐. 이곳도 1950년경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도 당시에 산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던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7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산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숲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여기처럼 숲이 울창하게 다시 크려면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로부터 잘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첫 TV토론, 내가 뽑은 최고의 공격, 최선의 수비인데 어젯밤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첫 1대1 TV토론 공방이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두 후보 측에게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할 장면들을 꼽아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백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박 후보 측이 꼽은 대목 먼저 보시죠. 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오 후보가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한 박 후보 측은 어제 토론회에 백미로 꼽았습니다. 네. 반대로 오 후보는 어떤 장면을 꼽았는지 이어서 보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으로 투표를 안 기억합니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론 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 아닌가요? 불참하는 것은? 자,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는 과정에 박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책임은 없냐는 점을 짚었다는 게 오 후보 측의 선정 이유입니다. 자, 어제 토론회 중에는 이제 주도권을 쥐고서 상대를 공격하는 시간도 있는데, 자, 어떤 공격이 가장 상대한테 타격을 줬는지 물어봤죠. 예, 이번엔 오 후보 측이 꼽은 최고의 공격 장면부터 보시죠. 네. 천안함 사건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한 것이죠. 네. 북한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 해저 밑바닥에 있는 기뢰가 끌려온 것이다. 한미연합훈련과 미 해군 핵 잠수함과 관련된 거 아니냐.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분단이 천안함의 이동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은 입장을 바꾸셨군요. 자,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대북관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박 후보가 꼽은 최고의 공세 장면 이어서 보시죠. 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요. 대가로 36억 5천만 원 보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SH에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 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도 양측의 추가 공방이 이어졌죠. 오 후보의 처남이 추가로 단독주택 부지 매입권을 7억 3천만 원에 샀다가 그 가격 그대로 되팔았다는 내용인데요. 내곡동 이슈를 계속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공세로 꼽았다는 설명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명수비 장면도 물어봤죠. 예, 최선의 수비 장면도 꼽았는데요. 이번엔 박 후보가 꼽은 장면부터 보시죠. 네. 소상공인 임대료 이것도 또 2조 정도 들어가고요. 재계산이 맞았다면 빚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걸 볼게요. 네.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24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자, 오 후보는 박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박 후보의 평균 임대료를 물어보는 질문에 오 후보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면서 역공에 성공했다는 게 박 후보 측 설명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오 후보 측이 꼽은 최선의 수비도 보시죠.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시고요.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아,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박영선 똑같다는 뜻이 후보님의 아니라 생각에는 똑같군요, 같이. 자,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시장직을 내거는 바람에 보궐선거까지 치렀던 이력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 후보 측은 오히려 이번 선거가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됐다는 걸 상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정참 씨가 던진 세 가지 질문에 이제 양 캠프에서 자평을 한 것이고 네. 시청자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토론 태도를 두고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죠.
예,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답변을 자꾸 급하게 끊는 점을, 또 오 후보는 자신을 MB랑 똑같다고 한 부분을 각각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뒤 9시 55분부터 MBC와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 번째 TV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 사이에 서로 무엇을 보강했는지 비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구단이 오늘 공식 창단식을 갖고 유니폼과 마스코트를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의 포부도 대단했다고 하네요. 인천 연고지 6번째 팀 SSG 랜더스가 첫 발을 내딛는 자리. 꿈이 현실이 되는 야구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SSG 랜더스가 올해 144경기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붉은색 우주선을 형상화한 구단 로고가 드론 영상과 함께 공개됐고요. 가장 기대를 모은 부분이죠. 맹견 카네코르소를 소재로 한 마스코트 랜디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로맥 선수의 반응은 일단 좋아 보이네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귀엽기도 한 것 같고 강한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정확한 말씀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더스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새 유니폼도 첫 선을 보였는데요. SK의 이른바 왕조 시절 상징색이 많이 반영된 모습인데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144경기 이상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소름이 돋았거든요. 유니폼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평소 입담으로 빠지지 않는 박종훈 선수 오늘도 빠지지 않았네요. 우선은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 안 받으셨군요.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웃고 즐겁게 야구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단 깃발을 인계받으면서 이제 SSG 랜더스로 본격 출발합니다. 오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도 추신수 선수의 멀티히트가 나오면서 첫 승리도 거둔 SSG. 의욕적인 출발에 걸맞은 돌풍을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지난해 꼴찌였던 한화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20년 만에 시범경기 1위에 올랐는데요. 2년차 박정현이 한화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마지막 시범경기에서도 박정현의 존재감은 돋보였습니다. 3회 키움의 외국인 투수 스미스를 두들겨 좌측 단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LG와의 시범경기 개막전 끝내기포 이후 두 번째 홈런. 여기에 안타를 추가해 멀티히트를 기록한 박정현은 수비에서도 기막힌 다이빙 캐치로 빈틈없는 모습을 선보이며 단숨에 최대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한화 수비의 상징인 극단적인 시프트는 오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범한 뜬 공이 수비 없는 곳에 떨어져 안타가 되기도 했지만 안타성 타구를 가뿐하게 잡아낸 장면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9대2 대승을 거둔 한화는 6승 1패로 20년 만에 시범경기 1위에 오르며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회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맹대를 상대로 투런포를 터뜨린 강백호. 5회에도 호쾌한 스윙으로 또 한 번 대형 투런포를 날린 강백호는 시범경기 타율 6할 1푼 5리로 개막을 앞두고 결정의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두산의 양석환은 이적 후 첫 홈런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K리그 수원과 유학비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백승호 선수가 전북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수원 구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절 수원으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받았던 백승호는 수원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K리그 선수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전북과 전격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선수가 선수 생명이 중단된다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영입을 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은 예상한 일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북 구단하고 계약할 거라는 거는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고요. 이제는 법정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수원은 백승호가 과거 유학지원금을 받으면서 국내 복귀 시 무조건 수원으로 돌아온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난달 전북 입단을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백승호 측은 4차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입 제안도 하지 않았던 수원이 뒤늦게 선수 권리가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 위반에 따른 반환금 액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은 배상금으로 유학지원금과 이자, 추적 이적료를 포함해 총 14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승호 측은 유학지원금 3억 말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입니다. 이 갈등에 대해 전북은 백승호와 수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공교롭게도 두 팀은 이번 주말 K리그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보통 블록슛 하면 파리채 블록을 떠올리는데요. 더 완벽한 블록슛이 여기 있네요.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NBA 휴스턴의 가드 존월 선수. 상대 슛을 공중에서 두 손으로 막더니 아예 공을 뺏어버립니다. 파리채 블록을 능가하는 블록 스틸. 블록슛과 가로채기를 합해놓은 것 같죠? 하지만 멤피스 선수들 두 번 당하진 않습니다. 골밑 돌파하다가 멋진 더블 클러치. 제공력이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장군멍군이네요. KBO 리그 키움과 한화의 경기. 박병호 선수의 체크 스윙. 그런데 공이 안타가 됐어요. 외야 깊숙한 곳까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 사이 박병호는 2루 돌아 3루까지 뛰네요. 결국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한화 투수 박주홍도 웃고 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체크 스윙 하나로 한화 수베로 감독의 수비 시프트를 제대로 뚫었네요. 피파 랭킹 193위 북중미의 K먼 제도입니다. 페널티킥에서 상대 슛을 한 번 막고 두 번까지 막았는데 세 번째 슛은 어쩔 수가 없네요. 90분 내내 온몸을 날려봤지만 결국 캐나다에 11대0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반가운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바로 어제만 해도 이렇게 누런 장막에 갇힌 듯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들과 석양에 물들고 있는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황사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황사 농도는 내일 더 옅어지면서 호남과 제주에만 약하게 머무는 정도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공기가 한층 더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전국의 하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단 건조특보가 내려진 대구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7도, 안동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오더라도 여전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